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차에 들어간 40대 여자입니다. 엊그제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구구절절 본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자기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참담한 마음으로 현명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얻고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디 많은 의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모를 만나게 된 건 남편을 알기 전부터였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1년간 중국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그 가게 주방에서 일했던 분이 시모였어요. 1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시모는 저를 참 많이 예뻐해줬는데 동물도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은 알아보고 좋아하듯이 저도 시어머니가 절 예뻐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일하는 1년간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시모는 늘 제게 입버릇처럼 본인이 아들만 둘인데 그중 하나랑 만나보면 안 되냐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본인 속 얘기도 저한테 많이 털어놓으셨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잘 받아주니 맨날 딸이 있었음 이런 기분일 것 같다며 저희 엄마가 부럽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 아들놈들은 이런 걸 잘 못한다고 나이가 드니 점점 더 서먹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죠. 사실 그때 당시 저도 시모에게 말 못할 사정이 하나 있었는데 저 또한 이렇게 나이 든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친밀감을 가져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절 낳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엄마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 얘기가 나올 때면 아무래도 저한텐 없는 존재이다 보니 늘 어색하고 얼굴 모르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 사진을 전부 다 치워놓으셨는데 엄마를 보고 있으면 본인이 무너져 내릴까봐 하염없이 슬퍼하면서 약해질까봐 사진을 다 치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가끔씩 아버지 몰래 서랍장 끝에 꽂아둔 엄마 사진을 혼자 보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먼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엄마 나이 또래인 시모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저도 처음 느껴보는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저 20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는데 시모 덕분에 위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모가 딸이 있었음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는 말에 속으로 저도 나도 엄마가 있었음 이런 기분이었을까? 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예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다른 것 같아. 어쩜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어? 예나 엄마가 예나를 잘 키우셨네 아주. 나중에 예나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왠지 나랑도 잘 통할 것 같아.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뭐. 저기 이모, 사실 저희 이모한테 말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 엄마 저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저한텐 아직도 말하기 힘든 이야기여서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이모. 아니, 그럼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였어? 어머,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말도 가리지 않고 했네. 제 말에 이모는 왈칵 눈물을 쏟으셨고 그 이후로 저를 더 잘 챙겨주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며 6개월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계기로 시모가 중매까지 서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취직하고 돈 좀 벌어서 30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절대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저희 신혼집 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저희 보고 들어와서 살면 안 되겠냐고 했거든요. 어차피 남편과 시모 둘만 살았던 작은 아파트였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랑 따로 산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젠 얼굴도 안 보고 산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혼자 나가서 사는데 어디 사는지도 안 알려준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몸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혼수는 제가 해가야죠. 저희 고모들이랑 이모들이 저 시집 간다고 돈 조금 주셨는데 혼수는 해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빈몸으로 오라고 했다고 정말로 빈몸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돈 조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 침대랑 어머니 침대랑 오래된 가전제품 몇 개는 새로 사갈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절대 안 된다고 본인도 양심이 있지 그걸 어떻게 봤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얘나 네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받아. 양심도 없지. 미안해서 안 된다. 나 그거 절대로 못 받는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욕할 거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장만도 못 해주고 혼수까지 받냐고. 그리고 너도 아직까지도 대학 등록금 갖고 있는데 악착같이 살고 있는 너한테 혼수나 예단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발 몸만 와. 나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너도 알잖냐.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뭔지. 나 그 신념 지켜야 돼. 여기서 말하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념이 뭐냐면요. 시어머니는 남한테 한 만큼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걸 평생 철칙으로 여기며 사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못되게 하면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걸 제일 무서워하셨는데 그걸 부모 자식 간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격하게 지키셨죠. 그러니 저한테도 자기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양심 없이 받을 수 없다며 그걸 받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굳고 사양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장난 압력밥솥 하나 바꿔드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걸로 예비 신랑하고 싸워서 파혼하고 결혼해서도 그거 가지고 시어머니들이 트집을 잡는다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 없이 정말 편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런 시어머니랑 남편을 만난 게 복이라 생각했어요. 사실 집이야 결혼해서 저희 부부 둘이 악착같이 돈 모아 이사 가면 되니까 남들이 신혼집 받고 결혼했다는 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죠. 남편도 워낙 성실했고 나중에 연금도 받는 기술직 공무원이니 저는 든든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시모한테도 딱 하나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모 속을 썩였대요. 성실하고 바른 남편과는 너무 비교가 될 정도였다는데 이런 시동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속을 썩이며 여자 문제도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문제로 경찰서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데 어떻게 만나는 여자마다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꽃뱀한테도 여러 번 걸렸다는데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초반에는 시모의 추진하에 따로 사는 시아버지와 시동생과 다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명절 분위기도 내곤 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서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큰 소리 내고 하다 보니 그것도 몇 번 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상기된 얼굴로 저희 부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퇴근하다가 길에서 동혁이 놈을 봤는데, 아니,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 애미 얼굴도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나랑 신랑이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니, 웬 손바닥만한 옷을 입은 아주 남사스러운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자기 남자친구인데 누구냐고 하더라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걔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죽는 줄 알았다. 이걸 또 어쩌냐? 그 자식 진짜 또 밤에 일하는 여자 만나서 다 뜯기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주 걔 때문에 하루라도 집이 조용할 날이 없네. 그러고 살려면 아예 우리한테 손을 벌리지 말던가. 이걸 확 그냥. 남편은 씩씩대며 얼굴까지 새빨개졌어요. 그러니 시무가 형수도 뭐고 집에 새로운 식구도 생겼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지도 장가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정말 얘 나한테도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동혁이 좀 불러다가 얘기 좀 해보면 안 되겠니? 걔가 내 말은 안 들어도 니들 말은 들을 수 있잖냐. 걔 빨리 인간 만들어야 되는데 부탁 좀 하자. 저번에 보니까 얘 나랑은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던데. 엄마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수로 우리 말을 들어요. 아니야, 동수씨.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잘 타일르듯이 얘기해보면 말 들을 것 같아. 내가 몇 번 도련님하고 얘기해보니까 도련님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게 시모의 부탁으로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셋이서 밥이나 먹자고 집으로 불렀고 일부러 시어머니는 자리를 피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시동생이 하고 싶은 속 이야기도 못할까 봐요. 저랑 남편은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시동생을 살살 달래보기로 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련님은 요새 연애는 하고 있어요? 좋은 분 만나고 계시면 소개 좀 한번 시켜주세요. 도련님이야 워낙 안목도 좋고 식견도 좋아서 좋은 분 만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커플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해요. 에이, 형수님 칭찬이 너무 과하시다. 사실 만나는 친구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좋은 여자는 아니에요. 저도 빨리 괜찮은 여자 만나서 장가를 가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여자복이 없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 도련님 정도면 괜찮은데 여자복이 없긴 왜 없어요. 분명히 도련님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다독여주는 좋은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 임마, 너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도 말은 안 하시지만 늘 너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걱정 많으셔. 그러니까 어머니 속 그만 썩이고 살아.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유, 알았어. 또 잔소리다. 나도 형이랑 형수가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니까 부러워. 그래서 진짜 정신 차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그만 만나려고 해. 나도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 내가 오죽 되었어? 뭔가 깨달은 것 같은 시동생의 발언에 남편과 저는 서로 눈신호를 보내며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길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시모가 한 11시쯤 집에 들어오셨는데 시동생을 보더니 갑자기 본인 속상한 소리를 막 내뱉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간신히 시동생을 다독여 놨는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시내에서 너 봤는데 또 어떤 미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온몸에는 문신짝으로 도배를 하고 내가 네 애미인데도 나한테 반말 섞어가며 말을 찍찍하는데 너 언제까지 그딴 년들이랑 만나서 인생을 허비할래?
대체 누구 닮아 그런 여자들만 골라 만나? 그런 년들이 뭐가 좋냐? 네 돈이나 뜯어먹는 것들이 뭐가 좋냐고. 그러니 술이 들어간 시동생도 시모의 반응에 욱하며 맘 잡고 살려고 하는데 왜 또 긁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형수 닮은 여자를 좀 만나라고. 그런 미친년들 그만 만나고. 네가 형수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은 여자 데리고 오면 내가 아주 어깨춤을 추겠다 이놈아. 아니면 차라리 장가를 가지 말던가. 나는 네 형수만 있으면 되니까. 네가 미친 여자 데리고 오면 걔가 대통령 딸이라고 해도 나는 걔 안 보고 살 거다. 아주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살 거야. 시어머니의 발언에 시동생은 맨날 엄마는 그런 식이었다며 옛날에도 형만 예뻐하더니 이제 며느리까지 편애할 거냐고. 나도 당신 같은 여자 엄마로 생각 안 할 거라며 고함을 지르고 펄펄 뛰며 식탁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는데 남편도 그 소리 듣자 시동생의 뺨을 내리치고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죠. 그날 정말 엄청난 집안 싸움이 났는데 이러다가 진짜 더 큰일이 생길까봐 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대피시키고 경찰을 불러서 간신히 싸움을 중지했어요.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시며 시동생에게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 정말로 시동생과는 한 6년 동안 왕래가 아예 없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안 됐는데 가뜩이나 원래 어디 사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던 시동생이기에 저희는 시동생의 행방을 아예 알 수가 없었죠. 한편으론 시동생의 이런 행동이 너무 어리숙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 본인 생각해서 걱정해서 가족들이 해주는 말이었는데 스쳐 지나가는 여자 때문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몇 년씩이나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7년째 되던 해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옆엔 배부른 임산부랑 같이 나타났는데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시동생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동생의 그 태도가 마치 과거급제라도 한 사람 마냥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시동생한테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의기양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의 아이를 가진 그 여자가 정말 티 없이 자란 여자였거든요.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눈에 봐도 단정해 보이는 모습에 얌전한 말과 태도에 딱 봐도 그래 보이는 티가 났어요. 그 여자는 시모에게도 정중했는데 어머니 먼저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 받으러 왔었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 보겠다고 하는 동혁 씨 설득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뱃속에 아기도 많이 컸고요. 내가 엄마랑 형이랑 형사 안 보겠다고 하니까 은혜 씨가 울면서 사정하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형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니까 걱정 마시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금이 환영한 시동생, 꼭 말을 해도 저렇게 저를 빗대서 해야 되나 싶었네요. 하지만 저도 이왕 동서를 맡게 된 거 열렬히 환영해주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외동인 제게 어쩌면 여동생 같은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물론 결은 다르지만 동서와 함께 자매가 하는 백화점 쇼핑이라든지 명절 장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제 로망이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라졌는데 발단은 신혼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역시 동서에게도 신혼집은 못 해줄 것 같다며 사정 이야기를 하니 동서가 엄청 겸손한 태도로
어머니, 저는 동혁 씨 보고 결혼하는 거지, 시댁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부담 가지실까봐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미 집 계약하고 혼수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언제 한번 집 구경하러 오세요. 그렇게 가게 된 시동생과 동서 신혼집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자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는데 시동생 말로는 시세가 40억은 한다고 하더군요.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었고 저희 같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저런 집엔 살 수도 없는 곳이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셨는데 동서가 이런 시어머니를 안도시키듯 아이 어머니 저 이제부턴 어머니한테도 돈 많이 쓸 건데요. 벌써부터 이런 걸로 미안해 하시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저 어머니한테 잘할 건데 얼른 적응하셔야죠. 여유롭게 웃으며 얘기하는 동서의 당당한 모습에 순간 제 초라한 모습이 비교가 돼 몇 번이나 추레한 옷을 여몄네요. 동선의 신혼집을 다녀온 후에 시어머니가 넌지시 제게 있는 집 자식들은 뭘 해도 여유로운 것 같지 않니? 나도 간간히 알부자들은 봤어도 저런 엄청난 부자는 처음 봐서 적응이 안 된다 얘. 그래도 둘째 말처럼 적응해야겠지. 아이 참, 그래도 동혁이 걔가 평생 속썩이더니 이제야 효도하는 것 같네. 며느리 잘 본 것 같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서가 뭘 사드린다거나 뭘 해드린다고 하면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하는데 돈 앞에선 시어머니도 뻔뻔스레 거절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옛날엔 네가 뭐 해준다고 할 때면 니네 돈 없는데 뭘 해주냐고 극구 사양했잖니? 근데 둘째는 워낙 부자고 나한테도 잘하니까 내가 사양 안 하고 바로 받게 되더라고. 그리고 부모가 부자니까 지 힘으로 번 돈도 아닐 거 아니야. 어머님, 그래도 그 사람들 나름 열심히 힘들게 번 돈인데 그 돈을 어머님이 펑펑 쓰시면 되시겠어요? 동서가 해준다고 너무 그렇게 무작정 다 받지 마세요. 나중에 탈나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성질을 내며 응? 얘 좀 봐. 너 네 동서한테 샘내냐? 아니 네가 못 해주는 거 네 동서가 대신 해주면 너야 편하고 좋지 뭘 그러냐? 그런 거 샘내지 마라 욕심스럽다. 이때부터 점점 시어머니는 돈의 맛에 물이 들어갔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말 저는 믿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극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몸조리도 다 끝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어머니 생신 때 같이 음식 준비하는 거 어때? 동서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머니 생신이잖아. 의미 있게 직접 준비해서 드리자. 내가 도와줄게. 장도 같이 보고. 형님, 힘들게 뭐하러 집에서 음식을 해요. 집도 좁은데. 그냥 나가서 사 먹어요. 형님은 늘 돈이 없어서 집에서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렸지만 저는 형님하고 달라요. 그 정성에 저는 그냥 가방 하나 사드려요. 그리고 저 되게 비싼 몸이에요, 형님. 저한텐 시간이 돈이라고요. 말 좀 가려서 해, 동서. 가방 하나 사드리는 거 좋지. 누가 그거 사드린다고 뭐라고 해? 아니, 바쁘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동서 태도 좀 고쳐야겠다. 아니, 그러고도 사회생활이 가능해? 동서의 싸가지 없는 발언에 저도 할 말 했어요. 그러니 동서 역시 제 말을 맞받아치더라고요.
제 말이 뭐 어때서요? 밥 차리는 건 돈 없는 형님이나 차리라는 건데, 제 말이 뭐 어때서요? 바빠 죽겠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해서 왜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뭐 시어머니라도 돼요? 아니, 시어머니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왜 형님이 하고 있냐고요? 하며 소리를 팩 지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그치기 시작하셨어요. 둘째한테 다 들었다며 왜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해서 둘째를 힘들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동서는 없는 말까지 하며 이간질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동서 편만 들며 동서 대변만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솔직히 혼수랑 예단도 안 해왔잖니. 근데 둘째는 무려 40억짜리 신혼집을 해왔어. 아, 그것도 우리 동혁이랑 공동명의까지 해주고. 그럼 차별을 두긴 둬야지. 너도 나중에 며느리를 둘이나 봐봐라. 똑같은 대우 해줄 수 있나? 너 행여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 귀찮게 하지 말고 둘째가 이번 내 생일은 청담동 고깃집에 예약해둔다고 하니까 그리 알아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게 되었고 시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남편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치사해서 못 들어주겠다며 그렇게 둘째네가 좋으면 둘째네랑만 연락하면서 보고 사시라고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도 자기는 겁날 거 하나도 없다며 되려 잘 됐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여태 집도 절도 없는 것들 채워주고 거느려줬더니 이딴 식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분가 후에 저한테만 따로 연락해 본인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땐 하지 못했던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그렇게 속이 좁은지 몰랐다.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행동해라. 옆에서 부탕질하지 말고. 내가 아주 속이 상해서 요즘 불면증까지 왔어. 너 있지? 이렇게 부모 자식 간 갈라놓지 말아라. 나 서운하다. 어머님, 속상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감정풀이 대상 아니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아휴, 너 잘났다 잘났어.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을 땐 오해 같은 게 쌓여도 금방금방 풀곤 했는데 분가까지 하다 보니 점점 시어머니랑 멀어지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터질 게 터지고만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따로 사신 시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가 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자고 모인 자리였어요. 남편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먼저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과 동서는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근데 동서가 또 절 보자마자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누구는 안 바쁘나? 대단한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빨리빨리 다니세요. 뭐 하는데 그렇게 늦게 오세요? 내가 그런 것까지 동서한테 보고해야 돼? 내가 늦게 오든 말든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왔으면 됐지. 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오셔서 저희 셋이 결정했으니까 보고할게요. 듣고 그대로 따르세요. 아버님 병원비의 3분의 2는 형님네가 내시고 저희는 3분의 1만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여나 깨어나셔서 요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매달 내는 요양원비도 형님 내는 3분의 2, 저희는 3분의 1 내기로 했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동서, 서방님,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희가 더 내요? 똑같이 반반 내야죠. 그리고 누구 맘대로 세 사람이 정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의견 반대예요. 성환이 아빠 오면 다시 얘기해요. 그럼 빨리 오셨어야죠.
투표도 시간 정해져 있는 거 몰라요? 이미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보,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그래, 그래. 니들이 오늘 고생 많았다. 얼른 가서 쉬어라. 그리고 큰애 너는 좀 기다리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가긴 어딜 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형수. 대체 뭐가 불만인데요? 에? 왜 이렇게 했냐고요? 그걸 말로 설명해야지 알아요? 우리는 여태 집이랑 엄마한테 쓴 돈이 있잖아요. 형수가 물질적으로 뭘 했어요? 그거 싫으면 형님도 여태 제가 어머님한테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다 해드리세요. 그럼 저희도 반반 낼게요. 뭐? 내가 동서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동서가 혼자 발발거리면서 어머니한테 한 거잖아.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이딴 법이 어딨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이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 자리에 남편이 없으니 저는 남편 목까지 더 큰 소리를 내며 더 센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러니 그때 시모가 왜 이렇게 돌을 달아? 네 시동생이랑 동서가 다 맞는 말 하는데 왜 이렇게 돌을 달아? 너 안 되겠다. 너 나한테 벌 좀 받아야겠다. 당장 여기서 엎드려 뻗쳐. 이 앞에서 뻗치라고. 안 뻗쳐? 이래도 안 뻗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어머님 맨날 달고 사시는 말 있잖아요. 남한테 한 만큼 되돌아온다고. 그 말에 저는 포함이 안 돼 있나 보죠? 그 말이 지금 왜 나와? 그거랑 뭔 상관이라고. 네 동서가 맞는 말 하는데 네가 자꾸 말대꾸를 하잖아. 빨리 뻗쳐! 하며 저를 있는 힘껏 넘어뜨리는데 그때 제가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입고 있던 헐렁한 정장 바지가 위로 걷어졌고 그 순간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제 양쪽 다리에 30cm가 넘는 큰 흉터가 각각 하나씩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 말로는 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면서 못에 박힌 선반이 제 다리로 떨어졌는데 저를 들어 올리다가 못에 긁혀 심하게 찢어졌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났지만 상처는 몸에 남은 거죠. 그래서 이 흉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맨다리에 반바지나 스커트를 입은 적이 없었어요.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맨날 긴 바지나 롱스커트, 롱 원피스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시모도 이때 제 맨다리를 처음 본 거였어요. 아마 시모는 제가 이런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제 취향인 줄 알고 있었겠죠. 시어머니랑 살 때도 맨날 발목까지 오는 트레이닝복만 입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본 시모도 CM이가 있어서 짧은 옷도 편하게 못 입는구나 하고 말았으니 모를 법도 했죠. 그래서 이 사실은 남편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전에 치료받은 거라
흉터가 조금 징그러웠는데 그걸 본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에 그게 뭐냐고 했고 시동생 또한 못 볼 걸 본 듯 그러게 험한 꼴 보이게 이게 뭐냐고 절 탓하며 동서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시모는 무슨 귀신에 홀린 듯 저를 보며 몸을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고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울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모가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빌기 시작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저도 황당스러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냐고 했어요. 갑자기 너무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냐고 울분을 토했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엄마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름이 심영희가 맞냐고 묻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알려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도 너무 놀라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시모는 무릎으로 기어와 제 다리를 어루어 만지며 얘나 네가 영희 언니 딸이었구나. 영희 언니 딸이었어. 하는 말에 우리 엄마랑 대체 무슨 사이였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 엄마랑 시모랑은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는데 자매같이 지내며 시모가 저희 엄마의 월세집에 공짜로 살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밥도 많이 얻어먹고 살았다는데 엄마가 절 낳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곤 일을 나가는 아빠 대신 시모가 저를 돌봐주었대요. 저 결혼할 당시에도 아빠는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몰랐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난 게 사실은 시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불을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불이 커지면서 집 전체가 다 탔대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나오다가 저는 못에 걸려 그 상처가 난 거고요. 그 상처가 워낙 깊고 특이해 시모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데 그 후에 저희 아버지는 시모에게 저를 구해준 걸로 피해에 대한 부분은 물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날 저희 아버지가 베푼 마음을 시모는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도 모르고 있던 엄청난 과거를 알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부모님이 본인한테 벌을 내릴 것만 같다며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얘나야, 미안하다. 미안해. 네 동서가 돈도 많고 우리 집 기둥이다 보니 내가 정신이 획가닥 돌았나 봐.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용서해줘라. 내가 어떻게 하면 네 화를 풀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벌 받을까봐 이렇게 저한테 비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노해서 하늘에서 벌 줄까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본인만 위하시네요. 벌 받을 게 있으면 벌 받으셔야죠. 전 지금 어머님 용서 안 돼요. 제 다리 끄덩이를 잡는 시모를 뿌리치고 남편에게 연락해 이 일에 대해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바로 퇴근해 집으로 와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본인이 어머니를 잘못 뒀다며 미안하다고 절대로 본인 어머니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데 연도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어머니랑 시동생 부부 찾아가서 뒤집어 놓을 거라고 하는데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비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뭔 죄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저희 부모님 산소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대요. 가서 108배라도 해서 잘못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저는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철면피로 우리 부모님을 보겠다는 거냐고 했죠.
근데 시모는 또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저희 엄마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았는데 딱 1년이 지나니 시동생네 부부 이혼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놀라웠죠. 알고 보니 동서인 그 여자는 술집 출신에 학벌이고 직장이고 부모까지 전부 다 사기였대요. 그리고 거기에 더 쇼킹한 사실이 시동생은 동서의 과거랑 사기 행각을 다 알고 있었대요. 알면서도 같이 가족들에게 사기를 쳤다는데 결국엔 또 이상한 꽃뱀한테 물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40억짜리 집도 매매가 아니라 월세였다는데 전부 다 시동생 이름으로 돈 빌려서 살았대요. 제3금융권도 모자라 장기까지 판다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는데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돌려막고 동서 명품백 사주고 차 사주고 그랬나 봐요. 신혼집 공동 명의는 개뿔,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이었죠. 시모도 거기에 같이 놀아놨으니 그렇게 무서워하던 벌을 이렇게 받았네요. 근데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동서가 다시 밤에 술집을 나가면서 시동생과 틀어지게 됐대요. 그 일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집도 40억짜리 집에서 살게 해주고 명품으로 도배까지 시켜줬는데 결국 배신을 했다고요. 그래서 친자검사까지 한다며 지저분하게 싸웠다는데 또 친자검사는 일치가 나왔대요. 그래서 본인 딸 데리고 40억 집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는데 남편 말론 시동생 앞으로 빚이 너무 많아서 시모가 사는 그 집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만 밝히고 돈만 쫓다가 결국 제 말대로 탈이 난 거죠. 시모는 여태 동서의 돈을 쓴 게 아니라 자기 둘째 아들의 목숨값인 돈을 물 쓰듯 펑펑 쓴 겁니다. 솔직히 그 말 듣는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도 그렇게 이 말을 철칙으로 여기며 산다고 했는데 결국 돈 앞에선 한낱 힘없는 작은 인간일 뿐이구나 싶었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을 해 그동안 미안했고 저한테 했던 행동들 다 반성한다며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자기는 엎드려 뻗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 연락처를 차단하니 저희 집이랑 제 회사까지 찾아와 애원을 했어요. 저는 본 척도 안 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접근 금지 신청 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저한테 용서를 받아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런다며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저도 시모한테 불신이 생겼는지 이런 말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고 왠지 제가 용서를 해주면 저희 부부한테 달라붙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모에겐 용서를 하지 않고 얼굴도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으로 강경하게 시모와 시동생을 차단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저보다 훨씬 더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들이 옆에 있었더라면 조언도 듣고 도움도 구할 텐데 이럴 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너무 슬프고 철학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쓴소리를 듣고자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여러 의견 부탁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